우물 안에 뭘 숨기셨나요? 우물 아래에 뭘 숨기신 거예요? 상속받은 건 시골의 낡은 폐가 한 채였습니다. 형들은 수천억 대 재산을 나눠 가졌고 저는 3억짜리 폐가를 받았어요. 친척들은 조롱했고 언론은 저를 상속 탈락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물을 찾아라. 그 폐가는 30년간 방치된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꺼렸어요. 밤마다 우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이것들은 모두 뭐야? 우물 아래 숨겨진 지하 공간을.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모아온 비밀 문서들, 강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들, 형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자료들, 그리고 아버지의 진짜 유언. 폐가는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획된 시험이었어요.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물 속에서 꺼낸 그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수천억 대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형제들은 서로를 배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건 회사가 아니었다는 거리요. 버려진 막내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강무결이 강성그룹 본가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낯설미 아니라 서늘한 적이었어요.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여전히 웅장했지만 그 앞에 선 무결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경호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무결을 가로막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출입증을 요구하는 손짓이었죠. 무결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란 아들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경호원의 눈빛은 냉담했어요. 저기요, 저 강무결인데요. 강현식 회장님 아들이고 신분증 확인 후 내부 연락 받아야 합니다. 무결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호원은 그걸 받아들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인터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5분, 10분이 흘렀습니다. 햇볕이 따가웠어요. 무결은 그 자리에서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끼면서도 차마 손을 들어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저 멀리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결이 고개를 돌리자 대문 밖에 기자들이 몰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들은 망원 렌즈를 들이대며 무결을 찍어댔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강무결 씨 회장님과 불화설이 사실입니까? 5년 동안 연락 끊고 지내셨다는데 왜 갑자기 오셨어요? 상속 분쟁 때문에 오신 건가요? 무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사실 자기 자신도 왜 이곳에 불려왔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부르신다는 짧고 건조한 안내뿐이었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호원이 철문을 열었습니다. 무결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정원은 예전보다 더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잔디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장미 덤불은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죠. 하지만 무결의 눈에는 그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요.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무결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어요. 큰아드님과 둘째 아드님께서 응접실에 계십니다. 무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형들과 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 회사 창립 기념일 사진, 시상식 사진. 그 어디에도 무결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가족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응접실 문을 열자 두 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남 강태주는 다리를 꼬고 태블릿을 보고 있었고, 차남 강태윤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결이 들어오자 태준이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늦었네. 죄송합니다. 경비 확인하느라. 경비 확인? 태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5년 만이니까 얼굴을 못 알아본 거구나. 그럴 만도 하지. 무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무결의 질문에 태준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쓰러지셨어. 중환자실에 계시고. 그럼 제가 병원에. 병원은 우리가 다녀왔어. 태윤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 무결은 두 형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침착했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데 마치 회사 회의를 하듯 담담했죠. 무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준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무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회장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어. 유언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 유언. 그 단어가 무결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태윤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회사 지분이나 경영권은 이미 정리됐어. 내가 받을 건. 뭐, 그렇게 기대하지 마. 무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기대 같은 건 진작에 버렸어요. 5년 전 이 집을 나올 때부터 알고 있었죠. 자신은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존재라는 걸요.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야. 변호사들이랑 회계사들 다 올 거고.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늦지 마. 이번엔 경비한테 미리 얘기해 둘 테니까. 두 형은 그렇게 방을 나갔습니다. 무결은 홀로 응접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무결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결은 본가 근처 작은 모텔에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봤어요. 아마도 형들 말대로 자신에게 돌아올 건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불려온 것 자체가 그들에게 필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려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무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유산도 지분도 아니라는 거요. 그저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까, 그것만이 무결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어요. 장남 태준에게는 강성건설 지분 35%와 이사회 의결권, 차남 태윤에게는 강성개발 경영권과 계열자 지분. 그렇게 1시간 동안 숫자와 법률 용어들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결은 그저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불린 건 회의 막바지였습니다. 강무결 씨에게는 경기도 양평 소재 토지 및 건물 일체를 상속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별것 아닌 항목을 읽듯이요. 태윤이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양평? 아, 그 폐가 말하는 거야? 네. 회장님께서 30년 전 매입하신 부동산입니다. 현재 시간은 됐어요. 무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무결은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병실이 어디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유산 정리가 먼저잖아. 전 상관없습니다. 어디 도장 찍으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무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페이지에 서명했어요. 형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예상 밖의 반응에 당황한 것처럼요. 서울중앙병원 중환자실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태준이 그를 불렀습니다. 의료진이 오늘 오후에 가족회에 소집했어.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으시대. 무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다는 건데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연명 치료를 계속할 건지 아니면. 태준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무결은 알아들었어요. 그 뒤에 생략된 단어가 무엇인지요. 우리는 이사회랑 먼저 상의해야 해. 태윤이 덧붙였습니다. 회사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 주가에 영향이 가거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병원에 가 있어. 우린 오후 4시쯤 갈게. 무결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형들의 말투에는 슬픔도 안타까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업무를 나열하듯 차갑고 건조했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커피를 사는 사람, 전화 통화를 하며 웃는 사람. 무결은 그 모든 일상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은 1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죠. 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신분 확인을 마치고 중환자실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5년 전 그때 아버지는 무결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내 갈 길을 가거라.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 개의 침대가 커튼으로 구분돼 있었어요. 간호사가 무결을 맨 안쪽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침대에 누운 아버지가 보였어요. 강현식? 한때 이 나라 건축업계를 호령하던 남자. 수백 개의 빌딩을 세우고 수천 명을 먹여 살렸던 사람. 그가 지금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움푹 꺼져 있었고 손등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어요. 무결은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만 봤어요.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결이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결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저예요. 무결이요.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무결을 향했어요. 그리고는 입술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무결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어요. 왔구나. 그 한마디에 무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왔어요. 형들은 오후에 온대요. 회사 일 때문에. 아버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너만 왔구나. 무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무결의 손을 약하게 쥐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뭐가요? 내가 힘들었을 거야. 아니에요. 무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괜찮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다 알아. 너한테 못해준 게 많아. 무결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이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전 정말 괜찮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온기만이 서로를 이어주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인은 차트를 확인하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상태가 많이 악화됐습니다. 지금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고 계신 상태인데 담당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명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과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무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에는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4시쯤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오시겠습니까? 담당이가 나간 뒤 무결은 다시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어요. 무결아. 네, 아버지. 회사는 잊어라. 네.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만든 건 언젠가 무너질 거야. 하지만 내가 만들 건 다를 거다. 무결은 아버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려는 눈빛이었죠. 양평에 가봐라. 폐가요? 거기 답이 있어. 4시에 형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담당이와 먼저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30분쯤 지나서 나왔을 때 태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사회 의견은 모았어. 태윤이 말했습니다. 회사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이야. 아버지도 그렇게 원하실 거고. 무결은 두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의견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오락가락한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아버지 멀쩡하세요. 무결아.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건 현실이야. 무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버지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건데? 한 달? 석 달? 1년? 태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고? 회사는 형들이 알아서 하세요. 무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두 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 태준이 말했습니다. 우린 회사로 돌아갈게.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형들이 떠나고 무결은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무결의 손을 쥐고 있었어요. 그 손에 담긴 힘이 무결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나를 보러 오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무결의 귓가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사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무결은 곁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약해지는 맥박을 느끼며 천천히 멀어지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선이 평평해졌을 때 무결은 한동안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대강당이 조문객들로 가득 찼어요. 정계 인사, 재계 거물, 언론인들. 그들은 하나같이 고인의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무결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죠. 막내 아드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무결에게 물었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게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요. 형들은 조문객 응대에 바빴습니다. 태주는 이사진들과 조문소 한편에서 회의를 했고 태유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긴장감이 돌았죠.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로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최종 유언 집행을 위한 회의입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무결은 상복 차림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형들과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표정이 묘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참석자들을 한 명씩 확인했어요. 그럼 고 강현식 회장님의 최종 유언을 집행하겠습니다. 봉투가 열렸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강성그룹 지주회사 지분 35% 및 강성건설 경영권은 장남 강태준에게 상속한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된 내용이었죠. 강성개발 지분 30% 및 계열사 경영 참여권은 차남 강태윤에게 상속한다. 태윤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타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은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친척들에게도 적지 않은 몫이 돌아갔어요. 아파트, 상가 건물, 주식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남 강무결에게는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 500평 및 그 위에 건립된 건축물 일체를 상속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누군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양평? 그 패가 말하는 거야? 삼촌 강영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회장님께서 30년 전 매입하신 부동산으로 현재는 노후화된 주택이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돼? 감정가 기준 약 3억입니다. 3억? 그 숫자에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형들이 받은 수천억대 자산과 비교하면 우스운 금액이었죠. 고모 강미선이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것밖에 못 받았어? 불쌍하게. 원래 막내는 그런 거야. 뭘 기대했겠어. 고모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무결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양평 패가라. 아버지가 왜 그걸 사두셨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별장으로 쓰시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 태윤이 말했어요. 근데 공사 중단되고 그냥 방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무결이 거니까. 태준이 서류를 무결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그럼 소유권 이전된다. 무결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A4 용지 서너 장에 불과한 문서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썼어요. 강무결. 세 글자를 쓰는 동안 이상하게 손이 떨렸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각자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태준과 태유는 이사진들과 다시 회의를 잡았고 친척들은 각자 받은 유산에 대해 수군거리며 나갔습니다. 무결은 홀로 회의실에 남았어요. 무결 씨. 변호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무결에게 건넸어요. 이건 회장님께서 당신에게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무결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무결에게 언제 주신 건가요? 1년 전쯤입니다. 그때 회장님께서 이걸 맡기시면서 말씀하셨죠. 유언 공개하는 날 무결 씨에게만 전해달라고.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많이 생각하셨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결은 한참을 봉투를 들고만 있었어요.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아버지가 무슨 말을 남겼을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무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무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너에게 미안한 게 많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형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너는 늘 뒤로 밀어냈지. 하지만 알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다. 양평 집을 너에게 남긴 이유가 있다. 그곳에 답이 있다. 내가 찾아야 할 것들이 있다. 형들은 회사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언젠가 무너진다. 내가 쌓은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너만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양평에 가거라. 우물을 찾아라. 거기서 시작해라.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 무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번져 흐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무결은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상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무결아, 회사 관련해서 할 말 있는데. 저 양평에 갈 거예요. 뭐? 지금? 네. 아버지가 남기신 집 정리하려고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 네, 형. 전화를 끊고 무결은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꺼내 들었어요. 녹슨 열쇠였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쓰지 않았던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무결은 양평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대신 산과 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우물을 찾아라. 거기서 시작해라. 무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무엇을 남긴 걸까? 폐가 한 채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무결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양평 버스터미널에 내렸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무결은 터미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다른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공기였죠. 그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주소를 확인했어요.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산 45번지.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는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기요? 산속 깊은 데인데. 네, 그쪽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시내를 벗어나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농가 밭이 펼쳐지고 가끔 낡은 농가들이 보였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됐어요. 저 손님,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옛날 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별장이요?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 좀 소문난 집이거든요.
30년 전쯤 어떤 부자가 지었는데 완공도 안 하고 버려뒀다고. 무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산길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왜 버려뒀대요? 그게 말이죠. 기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서 공사하던 인부들이 다 나가버렸다고. 그 뒤로 아무도 안 가요. 무결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우물이 문득 떠올랐어요. 택시는 숲길 끝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부턴 차가 못 들어가요. 저기 보이는 길로 10분쯤 걸어 올라가시면 됩니다. 무결은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어요. 택시가 떠나자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죠. 그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길 양옆으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다니지 않은 길이었어요. 무결은 가시덤불을 헤치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5분쯤 걸었을까? 숲이 열리면서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폐가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2층 한옥 구조였는데 지붕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어요.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대문은 녹슨 채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무결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대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 돌로 쌓은 우물이 보였어요. 우물을 찾아라.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결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하지만 대문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망가진 것 같았죠. 대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무결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발밑에서 마른 풀이 부스럭거렸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현관문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무결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넓었습니다. 한옥 특유의 높은 천장과 대들보가 보였어요. 하지만 바닥은 금이 가 있었고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가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텅 빈 공간이었죠. 무결은 방들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침실, 부엌, 욕실, 모든 곳이 방치돼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먼지는 쌓여 있었지만 어떤 방에는 발자국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최근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여기 왔었어. 무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은 삐걱거렸고 일부는 썩어서 위태로웠습니다. 2층에는 작은 서재가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서재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는 선반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먼지 쌓인 책들이 몇 권 놓여 있었습니다. 무결은 책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건축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책 사이에서 낡은 도면, 조각이 떨어져 나왔어요. 무결은 도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설계도였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건축 도면과는 달랐습니다. 평면도 위에 이상한 기호들이 그려져 있었고 우물 부근에 화살표가 여러 개 표시돼 있었어요. 지하 공간? 무결은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물 아래에 무언가 표시가 돼 있었어요. 마치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듯이요.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무결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누군가 집 안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무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였어요.
무결은 도면을 주머니에 넣고 서재 문 뒤로 숨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복도를 지나 서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무결은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어요.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여자는 서재를 둘러보다가 문 뒤에 숨은 무결을 발견했습니다. 으악!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무결도 놀라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저 이 집 주인이에요. 주인? 여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무결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30년 동안 아무도 안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상속받았어요. 진짜예요. 무결은 주머니에서 등기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여자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조금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도 놀랐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서은채예요. 인근 마을에서 건축사무소 운영하고 있어요. 강무결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여기 오셨어요? 이 집 위험한데. 은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요. 지진이라도 나면 무너질 수 있어요. 무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의 편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이 집에 뭔가 남겨두셨대요. 우물을 찾아보라고 하셨거든요. 우물이요? 은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 얘기 많이 해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직접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소문만 들었어요. 은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밤엔 정말 무서워요. 전 여기서 묵을 거예요. 무결이 말했습니다. 은채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여기서요? 전기도 물도 안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캠핑용품 좀 사서 올게요. 은채는 한참을 무결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는 위험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패 끼치기 싫어서. 아니에요. 사실은 은채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저도 이 집이 궁금했거든요. 건축학적으로 특이한 구조라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조사해봐도 될까요? 무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해요. 두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내려가 필요한 물품들을 샀습니다. 손전등, 침낭, 식수, 간단한 음식, 그리고 다시 폐가로 올라왔어요. 밤이 되자 집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집은 더욱 음산해 보였어요. 무결과 은채는 거실에 랜턴을 켜고 앉았습니다. 저기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물소리 들리세요? 무결은 귀를 기울였어요. 바람소리,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 마치 우물 속 깊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들려요. 무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당의 우물이 어둠 속에서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무결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우물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는 밤새도록 계속됐고 새벽 4시쯤 되자 바람 소리처럼 변했어요. 마치 누군가 우물 속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도 잠을 설친 모양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그녀는 다크서클이 짙어진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한숨도 못 잤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햇빛 아래에서 본 우물은 밤과는 달랐습니다. 그저 낡은 돌 우물일 뿐이었죠. 무결은 우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지름은 약 1미터 정도였어요. 돌로 쌓인 테두리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깊은 어둠만 보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은채가 말했어요.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요. 무결은 주머니에서 어제 발견한 도면을 꺼냈습니다. 은채에게 보여주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지하 공간 설계도 같은데요? 그렇죠? 우물 아래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은채가 도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화살표들 출입구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일반적인 건축 도면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데요? 이 기호들이요. 은채가 손가락으로 도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이건 환기구 표시 같아요. 그리고 이건 방음 구조? 무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도대체 여기에 무엇을 만든 걸까요? 우물 안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무결이 말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위험해요. 로프도 없고 안전 장비도 없잖아요. 그럼 마을에 가서 구해올게요. 안 돼요. 혼자는.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죠. 비 온다. 은채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었는데 금세 폭우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지붕이 성한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빗물이 새어 들어왔어요. 2층으로 가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로 올라갔어요. 서재는 다행히 빗물이 덜 새는 편이었습니다. 폭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어요. 무결은 창문을 통해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저기, 무결이 소리쳤어요. 마당의 우물에서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워낙 많이 쏟아져서 우물이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한데요? 은채가 말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이 넘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무결은 자세히 봤습니다. 은채 말이 맞았어요. 우물 안에서 물이 분출되듯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지하 공간에 물이 차면서 압력이 생긴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위험해요. 우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천둥 소리와 함께 굉음이 들렸습니다. 무결과 은채는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우물 옆 땅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이 움푹 파이면서 구멍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구멍 안쪽에서 어두운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지하 공간이에요. 은채가 외쳤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폭우는 잦아들었어요. 무결과 은채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땅이 무너진 곳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지름 2미터 정도의 구멍이 생겼고 안을 들여다보니 계단이 보였습니다. 돌로 만든 계단이었어요. 정말 지하가 있었네요. 은채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계단은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내려가 볼까요? 무결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요. 무결이 먼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계단은 미끄러웠어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은채가 뒤를 따랐어요. 15계단쯤 내려가자 평평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니 좁은 통로가 보였어요. 통로 벽은 콘크리트로 돼 있었고 천장에는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설계도랑 똑같아요.
은채가 도면과 주변을 비교하며 말했어요. 이쪽으로 가면 방이 있을 거예요.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약 10m쯤 갔을까? 철문이 나타났어요. 무결은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천천히 돌렸어요.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무결은 철문을 밀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찬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방은 약 20평 정도 됐어요. 벽 한쪽에는 선반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파일 박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반대편 벽에는 큰 금고가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은채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결은 선반으로 다가가 박스 하나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건축 설계도, 계약서, 회계장부, 강성건설 초기 자료. 무결이 중얼거렸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30년 전 회사 설립 당시의 문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노트였어요. 무결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버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나의 진짜 설계 철학. 무결은 숨을 죽이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돈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잊었다. 회사가 커지면서 나는 본질을 잃었다. 이 노트는 나의 반성이자 미래를 위한 설계도다. 언젠가 누군가 이것을 찾아 읽을 것이다. 그가 내 아들이길 바란다. 무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노트에는 빼곡하게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설계,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발. 아버지가 젊은 시절 꿈꿨던 것들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무결 씨, 은채가 금고 앞에서 불렀습니다. 여기 뭔가 붙어 있어요. 무결은 금고로 다가갔어요. 금고 문에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떼어 열자 USB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무결아,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회사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형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고 내가 판단해라.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무결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0324.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녹음기 하나, 그리고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무결이 서류 첫 장을 꺼내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성그룹 불법 로비 내역서. 그 아래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사람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 수십억 대의 돈이 오갔다는 기록이었어요. 이게 은채가 무결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봤습니다. 이거 진짜면 큰일인데요. 무결은 다음 서류를 넘겼어요. 건축자재 부실 시공 증거, 회계 조작 내역, 탈세 자료. 강성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 태윤의 횡령 증거. 무결의 손이 멈췄습니다. 형들이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어요. 수백억 대의 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무결이 중얼거렸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썩어가는 것도, 형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하지만 말리지 못했어요. 아니, 말리지 않았던 걸까요? 무결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흐르다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나 강현식은 이 녹음을 남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는 이미 끝났다. 내가 만든 회사는 괴물이 됐다. 태준과 태유는 내가 가르친 대로 배우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돈만 봤다. 나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았다. 언젠가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 그들은 내 아들이다. 무결아, 내가 듣고 있다면 선택해라. 이것을 세상에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묻을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이해한다. 다만 기억해라. 진짜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다. 내가 만들 미래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무결은 녹음기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어요. 폭탄이었습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무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무결 씨, 괜찮으세요? 무결은 고개를 들어 은채를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지하 공간, 아버지가 숨겨둔 모든 것. 아버지는 여기서 뭘 하셨던 걸까요? 무결이 물었습니다. 속죄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였을까요?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무결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과거의 비밀 앞에서. 서울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무결은 가방 안에 USB와 핵심 서류 사본을 넣어왔어요. 원본은 은채가 양평에서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약속했어요. 무결이 서울역에 내렸을 때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리고 태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장 본사로 와. 급한 일이야. 무결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강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본사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건물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무결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어수선했어요. 직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고 경비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실 직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사회에서 긴급 소집 명령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10% 떨어졌어요. 언론사에서 계속 전화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결은 회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태준과 태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왔어? 태준이 무결을 보며 말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무결이 물었습니다. 태윤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성건설 불법 로비 의혹, 검찰 내부 고발 접수, 강성그룹 회계 부정 정황 포착, 금융당국 조사 착수. 무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남긴 그 증거들, 누군가 세상에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내부 고발이 들어왔어.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비리 내역이 담긴 자료였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어. 누가 고발한 건데요? 무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윤이 무결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야. 고발인은 익명이래. 근데 자료가 너무 구체적이야. 내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 무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감췄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단 부인하는 수밖에. 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변호인단 꾸려서 대응할 거야. 그리고
태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사회에서 내 얘기가 나왔어. 저요? 5년 전에 내가 회사 나갈 때 아버지 자료들 좀 가져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태윤이 끼어들었어요. 혹시 너 뭔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무결은 두 형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5년 전에 집 나갈 때 짐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 태준이 무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럼 양평에서 뭐 찾았어? 폐가에 머문다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낡은 집이었어요. 무결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한동안 무결을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알았어. 가봐. 무결이 회장실을 나서려는데 태윤이 불렀습니다. 무결아. 네. 너도 강씨야. 회사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그거 알지? 무결은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무결을 불렀습니다. 무결 씨. 돌아보니 회사 전무이사 최도식이 서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도식은 무결을 빈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무결 씨를 잘 봐달라고요. 언젠가 회사에 큰일이 생기면 무결 씨가 해결할 거라고 하셨어요. 무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전무님, 그게 무슨... 회장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최도식이 무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회사가 썩어가는 걸요. 두 아드님이 뭘 하는지도 다 아셨어요. 하지만 직접 나설 수가 없으셨죠.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네, 무결 씨한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최도식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무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1년 전에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시간이 되면 무결 씨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무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열자 얇은 노트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회장님의 또 다른 계획이에요. 강성그룹이 무너진 뒤를 위한 설계도예요. 최도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이 회사가 살아남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새로운 시작을 원하셨죠. 무결 씨가 그 시작을 만들길 바라셨어요. 무결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켰더니 하나의 폴더가 있었어요. 폴더 이름은 새로운 설계였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저도 몰라요. 회장님께서 패스워드를 걸어두셨거든요. 무결 씨만 열 수 있을 거예요. 최도식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 섰어요. 무결 씨 조심하세요. 두 분 아드님이 궁지에 몰리면 뭘 할지 몰라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무결은 홀로 남아 노트북을 바라봤어요. 패스워드 입력 창이 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해봤어요. 아버지가 뭘 패스워드로 걸었을까? 생일? 아니야. 너무 뻔해. 회사 설립일? 그것도 아닐 것 같아.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한 말. 양평에 가봐라. 무결은 키보드를 쳤어요. 양평?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폴더가 열렸어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건축 설계도, 사업 계획서, 인력 명단, 자금 운용 계획. 무결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요. 강성그룹이 무너진 뒤 새로운 회사를 세울 계획. 그 회사의 대표는 무결이었습니다. 설계도들은 아름다웠어요. 사람을 위한 건축,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발.
아버지가 젊은 시절 꿈꿨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무결에게 TXT. 무결은 파일을 열었어요. 아들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모든 게 계획대로 된 거구나. 미안하다. 내게 이런 짐을 안긴 것이. 하지만 너만이 할 수 있어. 형들은 나를 닮았어. 욕심이 많고 권력을 좋아하고 돈에 집착하지.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내 어머니를 닮았어. 순수하고 정직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회사를 무너뜨려라. 그리고 새로 시작해라. 이 노트북 안에 모든 자원이 있어. 자금, 인력, 계획. 내가 30년간 준비한 것들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최도식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들도 있어. 강성은 끝나야 해.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내 진짜 후계자다. 무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채였어요. 무결 씨, 뉴스 봤어요? 네, 봤어요. 누가 고발한 거예요? 무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시작된 것 같아요. 무슨 시작이요? 아버지가 원하시던 것. 그날 밤 무결은 작은 원룸에 앉아 노트북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아버지가 남긴 계획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형들을 무너뜨리고 회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겠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건물이 저 멀리 빛나고 있었어요. 곧 꺼질 거야. 무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이 켜질 거야. 그의 눈빛은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어요.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언론은 매일 새로운 의혹들을 쏟아냈습니다. 태준과 태우는 변호인단을 앞세워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어요. 무결은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노트북 속 인력 명단을 확인했어요.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철, 구조설계 전문가. 5년 전 부당해고. 양심적 기술자. 이진희, 친환경 건축연구원. 3년 전 사표. 회사 방침 반대. 박민수, 시공기술자. 4년 전 해고. 부실 시공 내부 고발 시도. 명단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강성그룹에서 일했다가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연락처까지 정리해 두셨어요. 무결은 첫 번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상철이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무결이라고 합니다. 강현식 회장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막내 아드님이시군요. 무슨 일이신지 만나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전 강성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김상철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어요. 다음 날 무결은 신림동의 작은 카페에서 김상철을 만났습니다. 김상철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한때는 강성건설의 수석 설계사였지만 지금은 작은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무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무결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어요. 김상철에게 보여주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김상철 선배님 이름이 여기 있더라고요.
김상철은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시게 됐어요? 김상철은 한숨을 쉬었어요. 5년 전이었어요. 회사에서 대형 아파트 단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사회에서 자재비를 삭감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대로 하면 구조적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회장님께 보고도 했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고 가셨죠. 그래서요? 다음 날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유는 업무 태만이래요. 김상철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 아파트 1년 뒤에 균열 생겨서 보강 공사했다더군요. 근데 언론에는 한 줄도 안 나갔어요. 다 묻었죠. 무결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당신이 사과를 해요? 김상철이 무결을 봤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의 집안 실수이니까요. 무결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서 김상철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새 계획을 만들어 두셨어요. 선배님도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김상철은 화면을 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설계도들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이건 진짜 건축이네요. 네. 이건 돈을 위한 건축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건축이에요. 김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꿈꿨던 그런 건축이에요. 무결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도 그랬대요. 젊었을 때는 이런 건축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회사가 커지면서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이걸 당신한테 남긴 거군요. 김상철이 노트북을 내려놓고 무결을 똑바로 봤어요. 무결 씨, 진심이에요? 정말 이걸 하려고요? 네. 하지만 혼자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김상철은 한참을 무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날부터 무결은 명단 속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이진희는 지금 대학에서 환경 건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결의 제안을 듣고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강성 때문에 떠났지만 강 회장님은 존경했어요. 회장님이 남긴 꿈이라면 함께하고 싶어요. 박민수는 지금 지방의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무결이 찾아갔을 때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찾아오셨어요? 선배님은 옳은 일을 하려다 희생당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박민수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사실 후회했어요. 내부 고발 같은 거 하려다가 잘린 거.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게 옳았어요. 무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일을 해요. 까치요. 2주일 동안 무결은 14명을 만났습니다. 그중 11명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모두 한때 강성그룹에서 일했다가 양심 때문에, 정의 때문에, 진실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결은 양평 폐가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임대했어요. 은채가 도와줬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결에 가장 가까운 조력자가 돼 있었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은채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비밀을 숨겨둔 곳이니까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11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김상철, 이진희, 박민수, 그리고 다른 동료들. 모두 한때 버려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결은 그들 앞에 섰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와주셔서. 무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강성그룹 막내 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형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회사를 물려받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무결을 주목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 회사가 아니었어요. 꿈이었어요. 진짜 건축에 대한 꿈. 사람을 위한 설계. 그걸 이루고 싶어요. 무결은 스크린에 설계도를 띄웠습니다. 이게 첫 프로젝트예요. 양평의 작은 마을 공동체 주택을 짓는 거예요. 친환경 자재로 주민들과 함께 설계하고 이익이 아니라 삶의 질을 우선으로. 자금은요? 누군가 물었어요. 무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계좌에 남겨두신 게 있어요.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재산이요. 그걸로 시작할 거예요. 강성그룹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상철이 물었습니다. 무결은 잠시 침묵했어요. 무너질 거예요. 형들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그럼 당신도. 괜찮아요. 전 처음부터 그 회사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무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거예요. 버려진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가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이진이가 손을 들었어요. 회사 이름은 뭐로 할 건가요? 무결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오래된 미래는 어때요? 아버지가 과거에 꿈꿨던 미래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네요. 오래된 미래.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떠났어요. 은채만 남아서 무결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무결 씨. 네. 두렵지 않아요? 은채가 물었어요. 무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두렵죠? 근데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아요. 강성그룹이 무너지면 당신도 타격받을 텐데. 그럼 뭐 어때요? 무결이 돌아서서 은채를 봤어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은채는 무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말 좋아요. 복수 말고 증명. 도와줄 거죠? 당연하죠. 은채가 무결의 어깨를 툭 쳤어요. 끝까지 같이 갈게요. 그날 밤 무결은 혼자 패가 마당에 섰습니다. 우물 앞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모든 게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도식이었습니다. 무결 씨, 급한 소식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검찰이 내일 본사 압수수색 들어와요. 그리고 최도식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 아드님이 서로 배신했어요. 태준 이사님이 태윤 상무님 비리를 검찰에 넘겼대요. 무결은 숨을 들이켰어요. 시작됐네요. 네. 이제 정말 끝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무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무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물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결은 폐가를 뒤로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틀간 계속됐습니다. 강성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각 층을 돌며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포렌식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복도를 서성였어요. 무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본사 앞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론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경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어디야?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무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밖에 있어요. 당장 본사로 와. 지금. 무슨 일인데요? 와서 얘기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무결은 한숨을 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장실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선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 무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태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내가 했어? 뭐요? 고발. 내가 한 거 맞지?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무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어요. 대답해. 내가 아버지 자료 가져간 거야? 형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넌 양평에 가고 그 직후에 고발이 들어왔어. 태준이 무결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솔직히 말해. 내가 한 거지? 무결은 형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태준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 형이 비리 저지른 거잖아요. 회사 돈 빼돌리고 불법 로비하고 부실 시공한 거 다 형이 한 거예요. 그게 회사를 굴리는 방법이야. 태준이 소리쳤어요. 너는 몰라. 이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정직하게 하면 살아남을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이 승인한 그 아파트, 균열 생긴 거 알아요? 아이들이 사는 집인데 무너질 뻔했어요. 태준이 무결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형한테 대들어? 형 아니에요. 더 이상. 무결이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전 형들처럼 안 살 거예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어요. 아버지? 태준이 비웃었어요. 아버지가 뭘 안다고. 아버지도 똑같았어. 젊었을 때는 깨끗한 척 했지만 회사 키우면서 다 했어. 우리보다 더 더러웠다고. 거짓말. 거짓말. 넌 아무것도 몰라. 태준이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무결에게 던졌습니다. 봐. 이게 아버지가 30년 전에 한 짓이야. 무결은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옛날 신문 스크랩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강성건설 초기 프로젝트 관련 자료였어요. 아버지가 첫 대형 프로젝트 따낼 때 경쟁사 설계자를 매수했어. 그리고 상대 입찰가를 미리 알아냈지. 불법이야 명백한. 무결은 서류를 보며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린 아버지를 닮은 거야. 넌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것뿐이고. 무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제게 다른 길을 남기신 거예요. 다른 길? 태준이 코웃음 쳤어요. 세상에 다른 길은 없어. 돈과 권력, 그것만 있을 뿐이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태윤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도 태준 못지않게 창백했습니다. 형, 큰일 났어. 뭔데? 검찰이 내 계좌 추적했어. 해외 비자금까지 다 잡혔어. 태윤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끝이야. 구속영장 나온대.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형도 마찬가지래. 우리 둘 다 구속영장 청구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무결은 두 형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당한 재벌 2세가 아니었어요. 그저 구석에 몰린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형? 태윤이 태준을 봤어요. 형이 나 배신한 거 알아. 뭐? 내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긴 거 형이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윤이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혼자 살려고 했구나.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너도 똑같이 생각했잖아.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 약점 잡으려고 뒤에서 조사하던 거 다 알아.
두 형제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한때 함께 제국을 이끌던 형제가 이제는 서로를 증오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구나. 무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형이 무결을 봤어요. 서로 배신하고 무너뜨리고 끝까지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그게 형들이 배운 방법이죠. 입 닥쳐. 태윤이 소리쳤어요. 넌 뭐가 달라? 넌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무것도 못 받아서 관련이 없는 거지. 아니에요. 무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다른 걸 받았어요. 형들은 회사를 받았지만 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어요. 마음? 태준이 비웃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회사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요. 무결이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전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할 거예요. 형들처럼 무너지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무결아. 태준이 불렀지만 무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태윤이 말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강성 없이는 넌 아무것도 못해. 무결은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두 형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두고 봐요. 일주일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성그룹 총수 일가 구속. 수백억 대 횡령 배임 혐의. 형제간 배신 정황. 서로 비리 폭로. 강성건설 법정관리 신청. 사실상 파산. 무결은 양평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어요. 옆에는 은채가 있었습니다. 무결 씨 괜찮아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화면 속에서 태준과 태윤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형들한테 미안하진 않아요? 김상철이 물었어요. 무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죠. 하지만 무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길인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걸 원하셨을 거예요. 회장님이 형제들을 포기한 건가요? 이진이가 물었습니다. 무결은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게 하신 거죠. 잘못한 건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그날 밤 무결은 혼자 폐가를 찾았습니다. 우물 앞에 섰어요. 지하 공간에서 꺼내온 아버지의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무결아, 형들을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들도 피해자야. 내가 잘못 가르쳤어. 돈과 권력만 중요하다고 알려줬지. 사람과 가치는 가르쳐주지 못했어. 내가 다르길 바란다. 내가 보여줘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무너뜨리지 않고도 세울 수 있다는 걸. 형들은 스스로 일어설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 내가 손을 내밀어줘. 진짜 형제가 되어줘. 녹음이 끝났습니다. 무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무결이 중얼거렸어요. 증명할게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형들이 돌아올 때까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물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무언가 끝났고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결은 폐가를 뒤로하고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내일 아침 첫 프로젝트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축의 시작. 버려진 자들이 만드는 미래. 그것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양평의 작은 언덕에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10채의 집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친환경 자재로 지어지는 주민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집들이었죠. 무결은 공사 현장을 걸어다니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박민수가 인부들과 함께 기초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진희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무결 씨. 김상철이 불렀어요. 그는 설계도를 들고 무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부분 주민들이 수정 요청했는데 보실래요? 무결은 도면을 받아들었어요. 주민 중 한 분이 부엌 창문을 더 크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이유였어요. 좋네요. 이렇게 하죠. 무결이 연필로 수정사항을 표시했어요. 김상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용 문제로 거절했을 텐데. 이렇게 일하니까 좋네요. 우리는 사람을 위해 짓는 거니까요. 무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후가 되자 은채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요즘 은채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왔어요. 무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어느새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 먹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죠? 들켰네요. 두 사람은 언덕 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아래로 공사 현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벌써 6개월이네요. 은채가 말했어요. 처음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저도요.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무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도 얼마 안 되고 사람들도 적고 근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서 그래요. 다들 진심으로 일하니까. 은채가 무결을 봤어요. 무결 씨도 변했어요. 처음 봤을 때랑 다르게. 어떻게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불안하고 흔들리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확신에 차 있어요. 무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이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은채 씨 덕분이에요. 제가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은채 씨가 옆에 있어줘서 가능했어요. 은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그녀는 얼른 고개를 돌려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무결 씨. 네. 이거 끝나면 뭐 할 거예요? 다음 프로젝트 시작하죠. 벌써 두 곳에서 의뢰 들어왔어요.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은채가 무결을 봤어요. 작은 프로젝트만요? 더 큰 일은 안 하고요? 무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큰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니까요. 은채가 미소 지었어요. 그 말 좋아요. 그날 저녁 무결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최도식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거든요. 무결 씨,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최도식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성그룹 파산 정리가 끝났어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말이죠. 최도식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언론에서 당신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얘기요? 최도식은 태블릿을 꺼내 기사 하나를 보여줬어요. 강성그룹 막내, 조용히 새 건축 프로젝트 진행 중. 아버지 유지 이어받아. 친환경 주민 중심 설계로 주목. 무결은 기사를 읽으며 놀랐어요.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알려진 걸까요? 누가 취재한 거예요? 건축 전문 기자가 우연히 현장을 봤대요. 그리고 취재를 시작했죠. 최도식이 다른 기사들도 보여줬어요. 버려진 기술자들의 재기, 강무결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 강성 아닌 강무결의 건축, 사람이 먼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요. 최도식이 말했어요.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에 관심 갖기 시작했어요. 특히 강성그룹 몰락과 대비되면서요. 무결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주목받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하고 싶었거든요. 취재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도식이 물었어요. 무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뭘요? 아버지가 진짜 원하셨던 게 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일하는지. 일주일 뒤 무결은 건축 전문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였어요.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고 진지한 태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성그룹 몰락 후 어떠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무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 이름 때문에 짓눌려 있었거든요. 이제는 제 이름으로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형님들과는 연락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아요. 그분들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결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가 많은 분이셨어요. 젊었을 때 꿈꿨던 건축을 하지 못했다고, 회사를 키우면서 본질을 잃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다른 길을 남기신 건가요? 네. 아버지는 제게 회사 대신 꿈을 물려주셨어요. 무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 건축이 뭔지, 왜 우리가 집을 짓는지, 그걸 보여주라고 하셨어요. 강성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 이유는요? 그 이름은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무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오래된 미래라는 이름으로 일해요. 아버지가 과거에 꿈꿨던 미래를 만드는 거죠.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기자는 현장도 방문했고 팀원들도 인터뷰했습니다. 기사가 나온 건 2주일 뒤였습니다. 표지 기사였어요. 무결이 공사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강성은 끝났지만 설계는 남았다. 강무결의 새로운 건축. 기사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SNS에서 공유되고 방송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사람들은 무결의 이야기에 공감했어요. 재벌 2세가 아니라 건축가로 사는 삶. 아버지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아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프로젝트 의뢰가 쏟아졌어요. 투자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결은 신중했어요. 우리 속도대로 가요. 팀 회의에서 무결이 말했습니다. 빨리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기회잖아요. 누군가 말했어요. 무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다가 길을 잃으셨어요. 우린 다를 거예요. 은채가 무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맞아요. 우리 방식대로 해요. 그날 밤 무결은 혼자 폐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우물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 봤죠? 무결이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알아봐줘요. 우리가 하는 일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물에서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무결은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구겨지고 낡은 종이였지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내가 내 진짜 후계자다. 네, 아버지. 무결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제대로 물려받았어요. 회사가 아니라 꿈을요. 달빛이 우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평온했어요. 무결은 일어서서 폐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집을 철거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작은 박물관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강현식의 꿈, 진짜 건축을 찾아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공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장소. 무결은 미소 지으며 폐가를 떠났어요.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진짜 설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양평 마을 프로젝트는 완공됐어요. 10채의 집에 20가구가 입주했습니다. 준공식 날 주민들은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와 잔치를 열었어요. 무결은 마을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무결 씨,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이 마을의 첫 번째 입주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기회를 주셔서요. 할머니가 무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 아버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무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은채가 다가와 무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울지 마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아요. 안 울어요. 무결이 웃으며 눈을 닦았어요. 은채도 함께 웃었습니다. 거짓말. 눈물 다 보여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마을을 바라봤어요. 1년 전 황무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어디예요? 은채가 물었어요. 무결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경기도 파주. 거기 폐교가 하나 있는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좋네요. 또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은채 씨도 같이 할 거죠? 무결이 물었어요. 은채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끝까지 같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상철, 이진희, 박민수, 그리고 지난 1년간 합류한 새로운 동료들.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김상철이 무결에게 다가왔어요. 무결 씨, 1년 전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야말로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김상철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전 포기했었어요. 건축이 뭔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 잊고 살았죠. 근데 당신이 다시 깨워줬어요. 선배님이 스스로 일어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손 내밀어줬잖아요. 김상철이 무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계속 이렇게 해요. 우리 방식대로.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무결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무결은 폐가 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언덕 위에 폐가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은 박물관이 되어 있었어요. 강현식 건축 철학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했습니다. 아버지의 초기 설계도들과 노트, 그리고 무결이 발견한 지하 공간의 자료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주말마다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꿈을 보고 무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기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결이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쯤으로 보였습니다. 최도식 전무님이 연락처를 알려주셨어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무결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교도소 교화 프로그램 담당자. 무슨 일이세요? 강태준 씨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이요? 네. 모범수로 지내고 계세요. 출소가 3년 정도 남았는데 동생분을 꼭 만나고 싶다고. 무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흘 뒤 무결은 서울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접견실은 차가웠어요. 유리창 너머로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무결은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형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태준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네, 형. 고마워. 와줘서.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한테 못되게 굴어서. 무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어. 회사도 못 받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무시했지. 근데 진짜 약한 건 나였어. 형, 여기 들어와서 많이 생각했어. 아버지가 뭘 원하셨는지, 왜 너한테 그걸 남기셨는지. 태준이 무결을 똑바로 봤어요. 이해했어. 아버지는 처음부터 너를 선택하신 거였어. 회사가 아니라 꿈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무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사 봤어. 내가 하는 일. 태준이 작게 웃었어요. 자랑스럽더라. 내 동생이. 형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네. 나오시면 같이 해요. 우리 팀에 필요해요. 태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형. 기다릴게요. 접견 시간은 30분이었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무결아. 네. 태윤이도 만나줘. 걔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무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다음 주 무결은 태윤도 만났습니다. 태윤 역시 많이 변해 있었어요. 그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내가 옳았어. 처음부터 넌 다른 길을 알고 있었어. 두 형 모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어요. 무결은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나오시면 연락해요.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줄 거야? 우리 팀은 다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형들도 환영이에요. 석 달 뒤 겨울이 왔습니다. 무결은 폐가를 찾았어요. 이제 이곳은 정기적으로 찾는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을 때, 아버지를 느끼고 싶을 때, 박물관은 문을 닫은 시간이었어요. 무결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아버지의 초기 설계도들,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무결이 쓴 설명문들. 강현식은 꿈을 꿨습니다. 사람을 위한 건축을요. 하지만 그 꿈은 회사와 함께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그 꿈을 남겼습니다. 무결은 마지막 전시물 앞에 섰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진짜 후계자다. 네, 아버지. 잘하고 있죠? 무결이 중얼거렸어요. 박물관을 나와 마당으로 갔습니다. 우물이 거기 있었어요. 이제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었고 밤에는 조명이 켜졌습니다. 무결은 우물 앞에 섰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이 우물 아래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비밀, 형들의 추락, 그리고 무결의 각성. 이제 그 우물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여기서 시작됐죠. 뒤에서 은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결이 돌아보니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어요? 찾을 줄 알았어요. 무결 씨 생각할 때 여기 오잖아요. 은채가 무결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우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많이 왔네요. 1년 만에. 은채가 말했어요. 그러게요. 1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니에요. 있었어요. 은채가 무결을 봤어요. 무결 씨한테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용기랑 진심이요. 무결은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은채 씨. 네. 고마워요. 끝까지 같이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은채가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갈 거잖아요. 네. 같이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물을 내려다봤어요. 어둠 속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빛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뒀던 그 빛. 이제 무결이 세상 밖으로 꺼내온 빛. 저기요, 무결 씨. 네. 우물소리 안 들려요. 은채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무결도 들어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1년 전 밤마다 들렸던 그 웅웅거리는 소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편안해지신 것 같아요. 무결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해냈으니까요. 은채가 무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우물 위로, 폐가 위로, 두 사람 위로 내렸습니다. 무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무결이 속삭였어요. 저 이제 괜찮아요. 형들도 돌아올 거예요. 우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진짜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무결과 은채는 폐가를 떠나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아래에는 마을의 불빛이 보였어요. 무결이 만든 집들, 사람들이 사는 공간들. 내일은 뭐해요? 은채가 물었어요. 파주 현장 가야죠. 설계 마무리해야 해요. 바쁘겠네요. 괜찮아요.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밤, 따뜻한 불빛을 향해서 우물 위로 올라온 미래, 버려진 막내가 만든 새로운 세상. 그것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결은 알고 있었어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꿈꿨던 진짜 건축의 길이라는 것을. 3년 뒤, 강태준과 강태윤이 출소했습니다. 무결은 교도소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들, 세 형제가 포옹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같이 해요. 무결은 형들을 양평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팀원들이 환영했어요. 환영합니다. 김상철이 손을 내밀었어요. 태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들은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밑바닥부터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진짜 건축이 뭔지 깨달아갔어요. 2년 뒤 오래된 미래는 20명의 팀원이 일하는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 1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무결은 은채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양평 마을에서 열렸어요. 주민들이 모두 참석했고 팀원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무결은 폐가 앞에서 신부를 맞이했어요. 우물 옆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됐죠. 네. 그리고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하늘에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버려진 막내는 끝까지 남은 유일한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무결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버려진 막내에서 진짜 설계자가 되기까지의 여정.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리요. 인정받지 못해도 버려진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요.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따뜻한 이야기, 슬프지만 용기를 주는 이야기, 혹은 여러분이 직접 겪으신 힘들었지만 이겨낸 순간들, 그런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각색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덕분에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